163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12월 9일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 복림대군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강화도는 이 기마병을 끌고 온 청나라 군대와 맞서기에 탁월한 천의 요새였거든요. 복림대군은 왕실 가족과 함께 한양 도성을 떠나 강화도로 먼저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이 무사히 강화도에 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형 소현세자와 아버지 인조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강화도로 오지 못합니다. 인조와 소현세자가 아직 도성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청나라 군대가 예상보다 너무나 빨랐거든요. 결국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조와 소현세자는요, 그 길로 발길을 돌리죠.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어디? 남한산성. 네, 바로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청나라 군대는 곧장 군대를 나눠서 복림대군이 있는 강화도와 인조와 소현세자가 있는 남한산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강화도에서는 수십 척의 청나라 배와 조선 수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하지만 결국 청나라 군사는 강화도에 상륙했고 복림대군이 있는 성은 포위당하고 맙니다. 전세는 이미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청나라로 기울고 있는 상황. 결국 복림대군은요, 성문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복림대군은 아버지 인조, 형 소현세자가 있는 남한산성으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비참한 심정으로 끌려온 남한산성에서 복림대군의 하늘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아버지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의식, 바로 삼전도의 굴욕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후 청나라는요, 조선의 완벽한 굴복을 바라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을 것, 그리고 또 다른 요구를 해옵니다. 조선의 다음 왕위 계승자인 소현세자를 인질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청나라 요구에 조선은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런데요, 볼모로 끌려간 건 소현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가 아닌 동생 복림대군. 복림대군은 왜 함께 끌려갔을까요? 청나라에 끌려간 형 소현세자가 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청나라는 이 조선을 쥐고 온들 막강한 그 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인질, 복림대군도 인질에 포함시킨 겁니다. 자신들에게 닥칠 험난한 생활을 짐짓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끝내 바라지 않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형 소현세자가 병으로 앓아눕게 된 겁니다. 소현세자는요, 이 복림대군과 달리 몸이 자주 아팠거든요. 소현세자의 병증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더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소현세자는요, 꼬박 한 달을 병상에 누워보냅니다. 한 달이나? 네. 1638년 10월 심양관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군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황제께서 친히 가시는데 세자도 마땅히 수행해야 하니 장비를 다스리고 기다리십시오. 즉, 청나라와 명나라의 전쟁터에 소현세자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대신 가기를 청하고자 하니
즉시 정명수를 불러들여 직접 말하시오. 바로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이 저하는 몸이 좋지 않으시니 내가 가겠소 라면서 이 소현세자를 대신해서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청나라 황제는 복림대군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청나라 황제 역시 소현세자가 전쟁터에서 화를 입는 걸 바라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게 복림대군은 형을 대신해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복림대군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청나라 군대의 중심은 바로 기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승마술과 이 무예로 단련된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명나라 병사들이 막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오랑캐라고 여겨온 이 청나라 군대의 문명국 명나라가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본 복림대군. 이제 세상의 힘은 청나라로 기울고 있구나. 지금껏 믿어 의심치 않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변을 목격한 듯한 두렵고도 놀라운 기분이 않았을까요? 이후 복림대군은 전쟁터에서 무사히 심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에게 청나라의 군사력부터 이 투항하는 명나라인들의 모습까지 더 이상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란 걸 생생하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소현세자 역시 명나라와의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야 했습니다. 1644년 5월 2일 조선이 그렇게 오랑캐라고 여기고 무시한 청나라가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접수해버린 겁니다. 왕자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드디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청나라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잡아둔 이유는요, 명나라와 조선이 내통하는 걸 감시하고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근데 지금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1644년 11월 11일 형 소현세자의 영구 귀국을 명령합니다. 다만 복림대군은 약 5개월간 북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청나라는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간을 두고 차례로 왕제들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북경에서 출발해 1645년 5월 14일 청나라에서 약 8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복림대군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복림대군의 표정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빛은 어두운 데다 어딘가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청나라에서 동고동락했던 형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복림대군이 소현세자 다음으로 귀국에 오른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복림대군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또 있습니다. 형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한 희귀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아버지 인조가 형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소문입니다. 1644년 11월 귀국길에 오른 소현세자는 추운 겨울 약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조선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 끝에 조선에 도착한 소현세자의 몸 상태는 이때 어땠을까요? 소현세자 몸 상태는요, 엉망이었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할 때부터 좋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상태는요, 귀국 후에도 나아질 낌새가 보이질 않았죠. 새벽 내내 숨이 차고 두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원들이 탕약을 맞춰도 소현세자는 점점 쇠약해져갑니다. 그때 한 내의원 의관이 세자를 진맥하더니 진단을 내립니다. 병명은 학질. 그러니까 당시 소현세자가 겪은 학질은요, 지금의 말라리아 증상과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 인조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한 의원에게 세자의 병을 낫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한테요. 이형익. 이영익. 이형이 자, 이 이영익은요. 충청도 지역에서 기묘한 침술로 아주 유명한 의원이었습니다. 인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현세자의 치료를 맡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현세자가 이영익에게 치료받던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현세자가 처음 이영익의 침을 맞은 건 4월 24일 새벽 3시. 침을 맞고 난 뒤 소현세자의 병이 차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 그리고 4월 25일 새벽 3시. 명시샷 이영익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침을 또 놓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을 맞고 난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더니 두꺼운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펄펄 끓는 열과 오한에 시달리기를 반복하던 소현세자는 그날 정오 창경궁에서 돌연 숨을 거둡니다. 아, 그런데 소현세자의 시신을 염습하던 날 사망한 소현세자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소현세자의 그 눈, 코, 입, 귀에서 새빨간 피가 흥건히 흘러나왔고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허망하게 아들을 잃게 된 인조는 어찌나 슬펐던지 곡기까지 끊으며 소현세자의 죽음에 괴로워합니다. 이 괴이한 침술로 세자를 죽게 한 의원 이영익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인조는 곧바로 어명을 내립니다. 이영익을 굳이 잡아다 국문할 것 없다. 재차 아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치료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지면요, 당연히 법에 따라 신문을 하고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인조가 이영익의 죄를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상하네요. 어허. 게다가 대신들이 장례 절차에 따라 소현세자의 관을 모실 찬실을 준비하기도 하니까요. 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실은 설치하지 말도록 해라. 인조가 나서서 아들의 장례를 간소하게 진행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영익은요, 인조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무려 12년간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인 셈이죠. 자, 여러분들 복림대군이 조선에 와서 들은 끔찍한 소문 기억나십니까? 네. 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죽인 거 같아요. 그렇죠. 복림대군이 들은 이 소문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는 소현세자가 죽기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네요. 1639년 7월 14일 이날 인조는요, 머리털이 쭉 뼈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가 있어? 국왕이 산성에 있을 당시 성을 나올 때 그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었으니 서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한 신하가 청나라 장군의 말을 인조에게 전한 겁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왕을 바꾸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7개월 뒤 또 한 번 인조의 불안에 화를 불을 지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640년 2월 18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용골대가 동궁이 심양을 떠날 때 대홍망령무의를 구원했다지. 그만. 그 옷은 임금님만 입는다는 용이 순화하는 옷 아닙니까? 대홍망룡의. 자, 이건요, 용을 순호화 만든 붉은색의 관복입니다.
붉은색의 용의 자수가 있는 옷 하면 떠오르는 옷 있지 않으십니까? 골룡포. 맞습니다. 바로 임금의 옷 골룡포. 조선에서는요, 용이 그려진 옷은 오직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골대가 소현세자에게 송별년을 열어주면서 이 대홍망룡이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조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나라가 나를 밀어내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히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후 인조는요,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를 내치고 왕자를 차지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인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세우려고 했을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왕 인조의 정적 위상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 굴복한 인조 밑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면서 떠나는 조정 대신이 줄을 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신하들이 인조에게 등을 돌리는 와중에 청나라에서는 무리한 징병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인조는요, 청나라와 신하들 양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는 군대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실제로 징병은 찰패일 미룬 겁니다. 결국 인조의 이런 행동은 청나라 황제의 미움을 샀고요, 인조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 청나라 황제의 눈밖에 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인조는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결국 신하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인조의 불안과 의심은 청나라가 아닌 아들 소현세자를 향하게 된 거죠. 왕자 일행이 처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을 땐 인조는 매일매일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왕자들이 청나라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인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가 조선에 영구 귀국했을 때 소현세자는 이런 인조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오히려 소현세자는 아버지를 만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아담샤를 만나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다양한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청나라에서 챙겨온 수학서적, 천구 등을 쫙 펼쳐 보이면서 진귀한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청나라 황제가 준 선물이라면서 인조 앞에 벼루를 꺼내보였습니다. 인조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아들이 건넨 벼루를 소현세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이 벼루 이야기는요, 연려실 기술에 수록된 야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 그만큼 당시 인조와 소현세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다.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네요. 심지어 소현세자가 조선에 온 지 2달 만에 사망했잖아요. 모종의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은 소현세자의 죽음에 인조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교수님, 네. 소현세자의 죽음의 배후에 인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요. 약간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정황 증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아버지이자 국왕인 인조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거든요. 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수사를 확대하고 꼼꼼하게 하기는커녕 거의 그냥 웬만하면 덮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 분명히 인조한테 심정이 크게 간다. 적어도 애초에는 몰랐을지라도 묵인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네. 종합해 보면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